안녕하세요. 저는 갓 30대에 접어든 직장인 여성입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좀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동안 오랜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직장이며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런 생활에도 차츰 적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의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건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는 동안 저희 친어머니와 거의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한때는 정말 남처럼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집안마다 가정사라는 게 제각각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낳아준 어머니와 거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응어리가 지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간의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뜸하면 서먹하고 어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라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모르는 곳에서 엄마 인생 잘 살고 계시려니 생각했죠. 그러나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으니 저로서도 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쪽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 필요가 있습니까?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감히 어디서 남의 어머니를 들먹이고 있어. 지금 당신이 왜 이런 꼴 당하는지 정말 모르겠어?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사람을 그따위로 대해놓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저는 정말로 제 친어머니의 새로운 가족들 앞에서 절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저 스스로도 마음이 많이 닫혀있기도 했지만 이제는 저희 가족과 떨어져서 새로운 가정을 일구고 사는 엄마도 당신 인생 잘 살아나가시기를 바랐습니다. 가슴속엔 미움이 없었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사셨으면 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렇기에 분노는 더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제 가정사가 그렇게 순탄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학교 들어가기 전 아주 어릴 적에는 저희 집도 단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 사이도 좋았고 집에서 큰 소리 날 일도 없었고요. 저는 엄마 아빠의 외동딸로 자라면서 두 분 중 그 누구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엄마 아빠랑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러던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건 바로 엄마의 친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핏줄인데 그 돈 못 갚으면 정말 감옥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누나가 돼서 그걸 모른 척하고 볼 수만 있겠어. 그러니까 제발. 당신 이런 식으로 핑계대면서 친정에 해준 게 벌써 얼마나 되는 줄이나 알아? 내가 그래도 당신 가족이라고 외면할 수만은 없어서 지금껏 불만이 많았어도 참고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매번 사고치고 당신한테 손 내미는데 이쯤 했으면 당신도 포기를 좀 해야지. 언제까지 당신 집안 뒤치다꺼리 할 건데. 네, 친정 부모님이나 하나 있다는 남동생이나 솔직히 엄마 인생에 그다지 도움되는 부류의 인간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다는 아니어도 엄마 아빠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에 알아챌 수 있을 눈치 정도는 되었을 때 시작되었던 갈등이었어요. 저희 친엄마는 좋게 말하면 상냥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솔직히 제가 느낀 그대로를 말하자면 우유부단하고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핏줄과 관련된 문제였으니 더더욱 문제를 단호하고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이건 제가 그 두 분이 갈등을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하여 남남이 된 지 한참 후에 저희 친할머니와 고모를 통해서 대강의 전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이혼의 주된 원인이 엄마 쪽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미성년자 자녀를 둔 입장에서 이혼을 하다 보니 어떻게든 제게 상처를 덜 주시려고 이혼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엄마 쪽이야 솔직히 할 말이 없었을 거고 저희 아빠가 속을 많이 끓이셨을 거예요. 매번 도와주자고 사정사정하는 엄마 때문에 마지못해 도와주기는 했지만 솔직히 결혼 생활 내내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수입이 없었던 엄마 대신 그 부담을 다 져야 했던 건 저희 아빠였을 테니까요. 거기다 애초에 두 분의 자라온 가정 환경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었습니다. 저희 친가 쪽은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한 편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부유한 집안에서 교육 잘 받고 좋은 학교 나와서 안정적으로 사업하셨던 분이고요. 그에 반해 엄마는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 장녀로 자라면서 집안에서 살림 미천 취급을 받으셨나 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사고만 치고 다니기 일수인 남동생을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이라고 떠받드는 부모 탓에 그다지 귀한 자식 대접받으며 사시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성격이 좀 있는 편이었다면 그런 불합리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자기 못 자기가 챙기려 들 법도 한데 저희 엄마는 좀처럼 남 탓을 할 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참 사람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곁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분명 친정 식구들이 잘못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별로 잘해주지도 못한 딸 자식에게 수습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거기에 화를 내기는커녕 호구를 자처하는 엄마였으니까요. 아빠도 아빠지만 당신들 딴에는 귀한 아들 처지는 집 여식과 결혼시키는 것만으로도 속이 쓰린데 결혼 이후로 처가 문제 때문에 아들이 저리 고생을 하고 있으니 제 조부모님들께서 엄마와 외가를 좋게 받아들이시기가 더 힘드셨을 겁니다. 실은 너희 엄마가 너희 아빠 만나 결혼하기 전부터 격리 일하면서 모은 돈 죄다 제 친정이랑 개차방 같은 남동생한테 뜯기고 사실 무일푼으로 네 아빠한테 시집 온 거나 다름없지. 집 꼬라지가 그 모양이니 결혼시키면서 우리도 걱정이 많았고 네 아빠도 저러다 네 엄마 평생 밑빠진 독에 물 부을까 싶어 다짐을 제대로 받았었거든. 분명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친정이랑 인연 끊겠다고. 자기도 이만하면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이제 결혼하면 너희 아빠랑 너만 생각하면서 살 거라고 우리한테도 분명 그렇게 약조를 했었다. 근데 너 낳고 한 몇 년 잠잠하다 싶더니 몇 년 되지도 않아 도로 사고치고 나타나는 네 엄마 친정 식구들 그만 외면하지 못하고 매번 네 아빠한테 손을 벌리니 나나 네 할아비나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 그래도 네 아빠가 책임감 없는 사람은 아닌지라 저렇게 마음 여린 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자기 선택이라고 그래도 많이 참았지. 내키지 않아도 네 엄마가 하도 사정을 하니까 도와주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그거 고마운 줄 아는 인간들이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뻔뻔하게 손을 벌리려고 들었겠어. 못난 아들 감옥 갈 뻔한 거 막아준 것만 해도 사이를 떠받들여도 모자랄 판에 있는 집안에서 더 안 도와준다고 불맨 소리 나야 되는 장인 장모는 또 어떻고. 그러니 네 아빠가 근 10년을 그 꼴을 보다가 참다 갈라선 거다. 저 성인 되고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푸념처럼 하시던 할머니 말씀입니다. 대강의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 엄마와 외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에서 그걸 듣고 있자니 저도 그만 마음이 갑갑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빠나 친가 쪽에서 또 그런 엄마를 근 10년을 참아주신 겁니다. 말이 10년이지 그게 어디 짧은 세월인가요? 강산이 한번 뒤바뀌는 세월이라고 하는데 세상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저희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 처가에 갖다 바친다고 저희 엄마를 시집살이 시키거나 부당하게 구박을 하시거나 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른들끼리만 계셨을 때 사정까지야 당시 어렸던 제가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어린 제가 보는 앞에서는 제 교육상 좋지 않다고 어떻게든 안 좋은 소리 안 하시려고 노력하셨다는 건 그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저 중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는데 사실 그때가 저와 엄마의 사이가 가장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무리 부모님께서 사이 안 좋은 티를 제 앞에서 내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민감한 시기에 그걸 눈치채지 않기가 더 어려웠어요. 거기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저희 집에 찾아와서 외갓집 식구들이 깽판을 놓는 탓에 눈치를 채지 못하려고 해도 그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외가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해요. 어디 가서 핏줄로 엮였다고 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한 수준입니다. 저희 친가 쪽 식구들이 어떻게든 제 앞에서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하셨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린 제가 보든 말든 돈 안 해준다고 딸 자식과 사위에게 상스러운 소리를 창피한 줄도 모르고 쏟아내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제껏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소리 안 하고 외가 사람들이라고 퉁쳐서 얘기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그 꼴을 보고 나서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제가 자지러지게 울며 경기를 하는 바람에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도 그런 외갓 사람들 행패의 피해자였어요. 아이고, 지우야, 우리 지우, 내 새끼 어떡해. 당장 나가요. 손녀가 이 지경이 되도록 느끼는 게 없습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저를 붙들고 있는 엄마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외가 식구들을 내치는 아빠 모습은 지금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릴 때라고 해도 충격적인 기억이 더 오래 간다고들 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외가에 대한 기억이 좋을 수가 없었죠. 제가 엄마 아빠 이혼할 때 전혀 엄마 편을 들지 못했던 것도 근거가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까지 경기를 할 정도로 충격을 먹었으면 아무리 자기 식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인연을 끊던지 아니면 적어도 아빠나 저한테만큼은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꼴을 당하고서도 여전히 친정과의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는 엄마였어요. 그러고도 몇 년을 그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인간들도 가족이라고 저런 사람들과 부대껴서 자라왔을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 꼴을 평생을 당하고도 자식인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여전히 인간 말종인 제 남동생이 애잔하고 안타까워 어쩔 줄 모르는 엄마에게 저도 그만 학을 떼고 말았던 겁니다. 지유야, 엄마랑 얘기 좀 해. 정말 엄마랑 말 안 할 거야? 응? 듣기 싫어. 그 사람들 우리 학교 앞에까지 와서 서 있는데 내가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알아? 내가 왜 엄마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데?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발뻗는 법이죠. 그렇게 행패를 부려도 어떻게든 수습해주는 누나가 있으니 아주 돈 맡겨놓은 것처럼 굴더라고요. 외삼촌이라는 작자가 조카 하교하고 나오는 학교 교문 앞에서 어슬렁거리는 꼴을 보고 저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헐레벌떡 도로 교실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엉엉 울면서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나 좀 데려가라고 하는 통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도 정말 엄마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보통 엄마들은 아무리 세상에 다른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1순위인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에게 1순위는 유일한 딸인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 제가 고작 10대 중반의 나이였습니다. 한창 사춘기인데다가 부모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이 나날이 눈에 보이고 거기다 평생 마주치고 싶지도 않은 인간들이 주변을 맴도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평정을 유지하면서 엄마를 대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자기 식구들 안타깝다고 도와준다고 하는 거 결국은 다 자기가 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아빠만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며 속이 썩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식구들이 안쓰럽고 안타까우면 결혼해서 가정 이룬 식구들한테 그 책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선에서 해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저를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때 제 생각으로는 엄마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발뻗는 사람 중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그 인간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돈 자기들이 직접 먹는 것이 아니라 호구처럼 자기 친정에 갖다 바치는 그 정도 차이였죠. 한마디로 두 분 갈라서실 때는 저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너무 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이혼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언젠가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 짐작만 하고 있을 때와 그것이 현실로 닥쳤을 때의 기분이란 같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엄마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희 아빠가 수년을 그리 엄마를 참아줬는데 이혼하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다시는 친정 식구들 도와준다는 핑계로 금전 요구하지 않고 인연 끊는다고 확실하게 선 그었더라면 아마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빠도 거기까지 가기는 원치 않았으니까 그 세월을 참고 견디셨던 거겠죠. 결국은 끝내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혼에 이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 징그러운 친정 식구들도 가족이라고 남편과 자식인 제가 아닌 저 인간들을 선택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원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우리 지우 보러 자주 올게? 필요 없어. 나 버리고 나가는 거면서 뭘 보러 온대? 나 엄마 집 나가면 이제 평생 안 볼 거야. 엄마 꼴도 보기 싫어. 지우야. 두 분 별거가 확정되고 엄마가 저희 집을 떠나시는 날까지 엄마에 대한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게 엄마한테도 상처가 됐겠지만 엄마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저 스스로에게도 상처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저 서럽고 분하고 엄마에게 버려진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창피하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엄마 떠나시는 모습은 끝까지 배웅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나면 저희 가정이 깨져버렸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진 못하겠더라고요. 아빠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어떻게든 상처받은 저를 더 보듬어 주려고 애쓰셨지만 이혼에 이르기까지 가장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던 게 저희 아빠이실 테니까요. 저도 엄마 떠나고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해 몰골이 많이 아니었지만 아빠도 며칠간 한꺼번에 몇 년은 늙은 듯 얼굴살이 쭉 내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참 그래요. 보통 끝이 좋은 이혼이 드물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도 돈 잃고 사람 잃고 이혼을 통해 잃은 게 너무 많으셨습니다. 지유야, 아빠한테는 네가 제일 중요해. 아빠가 지유한테 이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엄마 빈자리까지 아빠가 정말 많이 노력할게. 지유, 더는 실망하지 않도록 아빠가 더 많이 노력할 테니까 아빠랑 밥 좀 먹으면 안 될까? 당신께서도 영 드시지 못해 까칠해진 얼굴로 어떻게든 저를 밥 한 숟갈이라도 먹어보려는 부성애가 눈물겨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나 고모네에서 그런 저희 남겨진 두 식구를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지만 결국 이 시련을, 이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은 아빠와 저희 두 사람의 몫이었어요. 그런 만큼 서로에게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제게 약속하신 대로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려 정말이지 최선을 다하셨고 저도 그런 아빠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의젓하고 착한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온기로 가득 들어찼던 저희 집에는 아빠와 저 두 사람만이 서로의 유일한 가족으로 남게 되었죠. 이혼해서 나가신 뒤로 엄마가 제게 몇 번 연락을 하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 여전히 엄마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은 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정말로 엄마가 떠나자 이대로 엄마와의 인연이 끊기는 건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해서 모녀 사이인 저희 관계를 일부러 갈라놓으려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제게 이리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갈라선 건 아빠 엄마 두 사람 문제지.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우리 지우 낳아준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야. 네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면 억지로 만나게 할 생각은 없지만 혹여나 아빠 눈치가 보여서 엄마 만나고 싶은데도 일부러 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우리 딸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할 문제니까. 별로 좋게 헤어지지도 않은 전 부인과 딸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게 썩 내키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그건 역시 딸인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셔서 해주신 말씀이셨겠죠. 솔직히 엄마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이 모두 소진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동시에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그리운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아직 어린 제게 엄마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얘기를 아빠 앞에서 꺼내면 아빠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될까봐 아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아시니까 하신 말씀이겠죠.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아빠에게 참 감사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엄마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벌써 엄마가 집을 나간 지 몇 달이 흐른 후였습니다. 새로 구하셨다는 거처는 방 한 칸짜리 오피스텔이었어요. 결혼할 때 혼수라고 거의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는 엄마였기에 법대로 하자며 위자료나 재산 분할 비율이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 그동안 아빠가 엄마 친정에 해다 준 돈이 얼마인데요. 그걸 생각하면 오히려 엄마 쪽이 유책 배우자로 돈을 도로 토해내야 할 판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도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분이 못 되시거든요. 들을 것도 없이 새로 마련한 거처도 아빠 도움이 아니었으면 구하기 어려웠다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집 상태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 식구가 지내던 저희 집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간에 엄마 한 사람 물건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보자니 정말로 내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게 실감이 확실하게 들더군요. 몇 달 만에 얼굴을 보아 서먹해진 모녀 사이에 그리 많은 말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따로 지내는 가족 간의 대면대면함이 느껴졌어요. 분명 내가 짧은 평생을 보아온 엄마인데도 그날은 참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엄마 집 다녀온 이후로 엄마와의 만남을 피했던 건 역시 그런 거리감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힘들어서였을 겁니다. 그러고는 짧은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만 드물게 주고받다가 그것도 점점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엄마는 홀로 서게 한 이후로 이제 당신 생활을 당신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 그분 나름대로 바쁘셨을 것이고 저 역시 서서히 엄마에게서 정을 떼며 학교 생활하고 아빠와 둘이 지내는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아무리 피로 이어진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이렇듯 몸이 멀어지니 마음의 거리까지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생일 때만큼은 꼭 먼저 전화를 주시는 엄마셨어요. 지유야, 생일 축하해. 엄마가 우리 지유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 하는데 지유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 목소리를 들을 때면 창피하게 자꾸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혼하고 나가서 나한테 미안해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런 일을 만들지 말지 하는 원망이 다시금 새롭게 불쑥 올라오곤 했어요. 아빠가 최선을 다해 저를 키워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엄마에게서 자라는 아이들에 비해 부족함이 아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녀에게서는 말이죠. 혹여나 가뜩이나 남자 혼자 사춘기 딸 키운다고 그것만으로도 제게 미안하게 생각하시는 아빠를 상처받게 할까봐 그런 얘기는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엄마에 대한 원망은 풀릴 줄은 모르고 굳어져만 갔죠. 그러다 엄마와 완전히 연락이 끊기게 된 계기는 바로 엄마의 재혼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몇 달에 한 번 엄마로부터 연락을 받을까 말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뜩이나 짧았던 통화가 더욱 짧아지고 서로가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솔직히 저도 엄마에게 살갑게 다가가지 못했지만 이혼해서 나가면서 분명 나보러 자주 온다고 했으면서 하나 했던 그 약속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엄마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었죠. 부모님이 이혼하실 때에도 들었던 생각이었지만 결국은 딸인 나에 대한 마음이 고작 그 정도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서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듣게 된 재혼 소식이니 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엄마 일하던 곳에서 만난 아저씨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우리 지휘한테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처음 엄마한테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몇 달을 연락이 없다가 오랜만에 걸려온 연락에 어색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기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재혼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라니 저도 모르게 화가 치솟았습니다. 그때 제가 고3이었어요.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기에 몇 달 만에 엄마 연락을 받고 나갔더니 그런 소리를 듣게 되자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얼마나 예민한 시기예요. 어떤 친구들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수험생 눈치만 보면서 다들 숨죽은 듯 찍소리도 못하고 산다고 하던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식에게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자식 마음을 이렇게 동요하게 만들 소식을 전하는지, 엄마가 정말 엄마로서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건지, 더는 엄마에게 실망할 만한 일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엄마의 재혼 소식 자체가 제게는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거기다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저희 아빠는 제게만 집중하고 계셨어요. 결혼 이야기는커녕 제가 농담처럼 아빠도 애인 좀 만들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어른들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으니 저희 아빠가 제게는 티내지 않고 다른 분을 만나고 계셨을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전혀 그런 낌새를 채지 못했으니 저를 배려하고 계신 것만큼은 틀림없었습니다. 아무리 이혼했다고는 하나 전 남편이자 아이 아빠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식을 돌보고 있는데 그런 엄마와 아빠를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 많은 카페 안에서 엄마에게 있는 대로 성질을 부렸어요. 몇 달 만에 얼굴 보자고 불러내더니 할 말이 고작 그거야? 나 오늘 학원 가는 것까지 빠지고 일부러 시간 맞춰서 나왔는데 고작 이런 얘기 들을 줄 알았으면 나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 엄마는 어쩜 그렇게 엄마 생각밖에 안 해? 그렇게 나랑 아빠가 힘들게 만들어 놓고 또 결혼할 생각이 들어? 엄마 말대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그 좋은 사람 나나 아빠처럼 고생시키려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지금? 어떻게 내 생각을 이렇게 손톱만큼도 안 할 수가 있어? 지우야, 지우야. 그러고는 그만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어요.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나서 울 만큼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감정이 주체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서 시뻘개진 제 눈을 보고 아빠도 엄마의 재혼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착잡해하는 아빠 표정을 보자 다시금 엄마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어요. 저랑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친정 식구들 문제로 그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해놓고 어떻게 또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새 가정 꾸릴 생각을 했으면 그러기 전에 저희한테 잘했으면 될 일이잖아요. 아빠는 이혼할 때 애써 엄마가 정에 약해서 그렇다고 핏줄이라는 게 쉽게 인연을 끊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거라고 애써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끝끝내 버리지 못했던 건 결코 엄마 성격이 이타적이어서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정에 약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선택한 남편과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야죠. 저는 그건 역시 이기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혼만 해도 그래요. 이혼한 지 고작 5년도 되지 않아 그렇게 재혼하다니. 엄마가 저나 아빠에게 준 상처를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상황이 해결된 게 없는데 어떻게 재혼할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아직 미성년자인 저 키운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제 책임져야 할 자식도 없으니 홀가분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는 건가 하는 비하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엄마 재혼한다는 아저씨와 따로 만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직 부모님 이혼한 상처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는데 엄마가 다른 아저씨와 재혼해서 하하호호 지낼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그만 생각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로 배려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해오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재혼이 진행된 것을 보니 애초부터 제 의사는 엄마의 재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생각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몇 달 되지 않아 저는 대학생이 되었고 사업 문제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게 된 아빠의 권유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완전히 엄마와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죠. 당시에도 엄마와 전혀 연락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가면 정확히 언제 들어오게 될지도 모르는데 한 번은 엄마 얼굴을 보고 가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제 다른 사람과 가정이 이뤄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엄마 모습을 굳이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커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없어도 엄마가 충분히 행복하게 지낸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제 스스로의 존재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어요. 어차피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나 전공이 유학을 하면 장기적으로 더 비전이 있었기에 계획된 일이 좀 앞당겨졌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한창 예민할 사춘기 때 제 나름대로 가정사 때문에 마음을 다친 부분이 컸기 때문에 저 역시 새로운 환경에서 제 가정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이런 속 시끄러운 생각들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언어적인 부분이나 학업이나 워낙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머리가 터지도록 많았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됐기는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 다소 의기소침하던 성격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잡아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이 긍정적이고 여유롭게 바뀌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 저희 아빠도 미국에서 만난 교포 여성분과 재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거의 평생을 미국에서 생활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열려 있기도 하셨고요. 재혼에서 얻은 자식인 제 존재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엄마 대접을 받으려 들지 않고 꼭 이모나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언니처럼 편안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아빠 재혼하고 싶다는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다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지내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라고 느끼게 됐었죠. 무엇보다 이혼하고 10년 넘게 저 하나만 바라보시며 고생하셨던 아빠가 새어머니와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저도 사춘기 시절 그 예민하고 상처받기 쉽던 어린 여자아이가 아니었어요. 물론 제가 엄마와 아빠의 존재가 같을 수는 없으니 더 그렇기도 했겠지만 진심으로 아빠가 새어머니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고 8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사업가로서 승승장구하고 계셨고 새어머니 역시 당당하게 본인 경력을 쌓고 계셨던 커리우먼이셨어요. 새어머니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저보다 1살 위의 언니와도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아빠와는 사업 때문에 지인 관계로 지냈던 약혼자와도 수년간 안정적인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불안정했던 때와는 달리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심적인 여유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족들과 사이 좋게 지내면서 가끔씩 엄마를 떠올리기도 했어요. 내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엄마의 재혼에 지나치게 민감했던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된 입장에서 그때 엄마의 행동이 완전히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연을 끊다시피 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와 함께 사는 사람인데 재혼한 분 얼굴 한번 보지 않은 건 너무한 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엄마와는 이혼 후로 마음의 거리가 있었으니 새아버지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지금 아빠와 재혼한 새어머니만큼은 각별하게 지내지는 못하더라도 멀리서나마 엄마와 잘 사시기를 바랄 수 있는 관계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엄마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년에 딱 한 번, 제 생일 때는 생일 축하 카드가 고국으로부터 날아오곤 했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으니 보나마나 아빠가 저희 식구가 미국에서 지내고 있음을 알려준 거였겠죠. 매일 생일 축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지우야, 생일을 축하한다. 언제나 너를 사랑해, 엄마가. 처음 그 카드를 받았을 때는 고작 이 카드 한 장으로 죄책감을 덜어보려는 건가 하는 비뚤어진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것도 한 장 한 장 쌓여가니 이렇게나마 엄마가 나를 아주 잊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당시 제가 근무하던 회사의 한국 지부에 발령 신청을 하고 또 귀국해서 엄마를 찾아뵐 결심을 하게 된 건 역시 그 카드의 영향이 컸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라고 해서 다른 모녀지간처럼 애틋하고 돈독하게까지는 지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엄마 역시 아빠처럼 재혼하신 분과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랐어요. 어찌되었든 자식인 제가 부재한 8년여 세월 동안 엄마 곁에 지켜준 가족은 재혼하신 분일 테니 그 두 사람이 정겹게 잘 지내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나마 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저 역시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품고 진심으로 엄마를 축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8년 만에 한국에 귀국해 따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시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엄마가 지내는 집은 한적한 곳의 단독주택이었는데 아빠와 세 식구가 함께 살던 집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겉보기에 나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는 건 아닌가 보다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갓 사람들이 개가천선할 유형의 인간들이 못 되니 엄마가 친정 식구들에게 시달리는 일도 여전할 텐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엄마와 재혼하신 분이 시달리는 건 아닐까 순간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엄마 집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인상 사나운 중년의 남자가 우악스럽게 자기 반토막밖에 안 되는 여자의 손목을 끌어다 길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이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네 동생 새끼 우리 회사 근처에 나타나면 너 반 죽여놓을 거라고 했어 안 했어? 여보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알긴 알아? 그걸 알면서 남편 속을 이렇게 뒤집어놔? 너 내가 그렇게 우스워? 아니에요 여보. 정말로 돈 안 해줬어. 나 그럴 돈도 없는 거 알잖아요. 생활비도 당신한테 받아 쓰고 가계부 검사도 매일 받는데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네? 네가 나 몰래 뒷주머니를 찼을지 어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으이그 이 멍청한 여편네야.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사니까 네 자식 새끼한테도 버림받은 거야. 오죽했으면 네 딸년이 어미 버리고 미국까지 날랐을까? 여보, 내가 우리 지우 얘기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다 말대꾸야? 그렇게 살기가 흉흉한 남자가 딸 자식 욕하는 남편에게 대드는 여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소란에 슬쩍 밖을 내다본 이웃들이 혀를 쯧쯧하며 모른 척하는 모습을 보니 저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마누라를 그렇게 사정없이 후려쳐놓고 기세가 등등해서 남자가 악을 썼습니다. 그러게 한국에 자식도 없는 년이 뭐 잘났다고 그렇게 깝치고 다녀?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얻어맞은 뺨을 부여지고 땅바닥에 널브러진 여자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그리 모욕까지 당하며 폭행까지 당한 그 초라한 여자가 바로 제 친어머니였습니다. 8년 세월의 나이든 얼굴은 수심이 가득 차 있고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몰라볼 정도로 살이 내려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빈번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는 상황에서 묵묵히 남자의 폭언을 듣고 있는 엄마의 눈에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겁도 없이 남자의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때려?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때려? 뭐야 이거? 지유야, 지유야. 갑작스럽게 등장해 달려드는 저 때문에 놈이 당황한 건 당연하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8년을 보지 못했던 딸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자 엄마 역시 경악을 해 제 이름을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아마 엄마에게는 평생 절대 저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장면이었겠죠. 당신 눈으로 보면서도 당신 딸이 자기 앞에 튀어나온 게 믿기지는 않는지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입을 콱 틀어막는 엄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제 분노를 더욱 부추겼어요. 좋은 사람이라며? 저게 좋은 사람이야?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받고 결혼했으면 보란듯이 더 잘 살았어야지. 이따위 대접을 받으면서 살 거면서 대체 재혼은 왜 한 거야? 지유야, 너 정말 우리 지유 맞아? 도대체 왜 엄마는 그렇게 당하고도 변하는 게 없어? 대체 왜 이러고 살아? 지유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두 손을 얼굴에 파묻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는 엄마와 뜻밖의 광경에 얼떨떨해하는 그놈 사이에서 너무 열이 받아 뒤통수가 절절 끓는 기분이었습니다. 뭐야? 당신 저 여자 딸이야? 안 그래도 어디 내다버리고 싶은 판에 잘 됐네. 지금껏 내가 댁 어미 공짜로 먹이고 입혀줬으니 이제 댁 어미는 댁이 책임지쇼. 그러고 문을 쾅 쳐닫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물의 배를 만나도 저 따위 물의 배를 만나서 결혼을 했나 싶어 복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어요. 제 마누라를 손찌검한 것도 모자라 집 밖에 내쫓아놓고 태연히 저 혼자 기어 들어간 놈을 저주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고는 땅바닥에 초라하게 널브러져 있는 엄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울어. 딸 자식 8년 만에 얼굴을 보는 거면서 계속 이렇게 울고만 있을 거야? 지유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 너무 보고 싶었는데 너무 염치가 없어서 찾아갈 생각도 못했어. 너 그렇게 상처 주고 떠나서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봐. 미안해, 지우야.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저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진작 갈라서든가 했어야지. 뭐 얼마나 대단한 대접을 받을 거라고 저런 인간한테 뺨까지 맞으면서 붙어서 살아? 지우야, 미안해. 지우야, 미안해. 가까이서 붙들고 보니 팔뚝이 앙상한 것이 영양 상태도 좋아 보이지 않는 엄마였습니다. 아무리 원망이 컸던 엄마라고 하더라도 나를 낳아준 사람인데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살 줄 알고 있었더라면 아무리 제 마음에 원망이 컸다 하더라도 엄마를 이리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8년 세월 동안 한 번은 엄마를 찾지 않은 게 후회스러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근 1시간을 모녀가 부둥켜 안고 원망과 사죄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놈이 닫고 들어간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엄마의 남편이라는 놈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지우씨, 내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지우씨. 내 엄마를 길바닥에 내다버리고 저 혼자 집 안으로 쏙 들어갈 때는 세상 당당하던 놈의 태도가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네 발로 길 듯한 기세로 제 앞에 엎어진 놈이 양손으로 제 손을 붙잡으려 들기에 그 더러운 손등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려고 해? 방금 내 엄마 뺨 때린 손으로 감히 누굴 만지려고 들어? 지우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그 계약 엎어지면 진짜 회사고 집이고 다 내놔야 돼요. 지우씨, 그래도 내가 지우씨 새아빠인데. 그 더러운 입 안 닥쳐? 나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 가정폭력 가해자 새아빠로 둔 적 없어. 사람을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내 엄마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어디서 감히 새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
이 염치 없는 놈아? 지우씨,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대표님께 연락드려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시라고 말 좀 해주세요. 네? 내가 미쳤다고 내 입으로 한 부탁을 도로 물러달라고 하겠어? 너 사람 아주 잘못 건드렸어.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여자딸이 네 인생을 얼마나 망칠 수 있을지 앞으로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지우씨, 제발 살려주세요. 당신 앞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놈이 갑자기 딸인 제 앞에서 개처럼 기는 모습을 본 엄마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건 제가 이 참변을 목도하고 건 한 통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엄마의 재혼 상대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에서부터 조사를 다 하고 온 참이었어요. 저희 아빠와의 사업적 인연으로 처음 연을 맺게 된 제 약혼자 역시 미국과 한국으로 오가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재혼한 남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이름은 처음부터 익숙했어요. 제 약혼자 회사의 여러 하청업체 중 한 군데였으니까요. 자기 어머니랑 재혼하시는 분이 우리 회사 하청을 받고 있었네. 우리 쪽에서는 그리 대단한 규모가 아니었지만 그쪽에서는 꽤 큰 건이라 한국 갔을 때 어떻게든 눈에 들겠다고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자기 어머니하고 이렇게 인연이 닿고 있을 줄은 몰랐네. 그러게. 자식이 돼서 그걸 이제 알았네. 내가 참 자기 보기가 창피하다. 서로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래. 혹시나 부탁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 선에서 크게 문제될 거 없는 건 티 안 내고 조용히 도울 수 있으니까.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놈의 회사를 쥐고 흔들 생각으로 미리 조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연찮게 저와도 인연이 있는 곳임을 알았으니 혹여나 엄마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면 약혼자를 통해 티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겠거니 하는 심산이었죠. 제 약혼자 역시 자기가 먼저 마음을 써주기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자기 친정과 돈 문제 때문에 속을 끓었던 엄마였으니 적어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살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굳이 몰래 엄마 집을 들여다보고 가려고 했던 것도 사는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면 뒤에서 몰래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겠다는 마음에서였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게 될 줄은 저도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놈은 제 약혼자가 건 고작 한 통의 전화로 그제야 제 놈이 누굴 건드린 줄 알고 제게 저리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관계 좀 얽혔다고 이렇게 납작 엎드릴 거면서 자존심이라고는 어디 갖다 팔아치우려고 해도 없는 인간인 주제에 잘난 것 하나도 없는 놈이 내 엄마를 이렇게 때리고 학대해? 너 내가 내 인생을 다 걸고서라도 반드시 망하게 만들 거야. 이 조그만 여자 손댈 데가 대체 어디 있다고. 약한 사람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벌 평생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앞으로 두고 보자고. 아이고, 지우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당신이 지우씨 좀 설득해줘. 그렇게 자기를 우습게 여기며 손찌검을 일삼던 남편이라는 놈이 납작 엎드려 기는 모습에 엄마 표정도 질린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가까이 다가오는 놈에게 흠칫하는 엄마를 보고 긴 시간 지속적인 폭력에 망가진 엄마 모습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엄마를 끌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놈과 더는 엄마를 함께 둘 수 없었어요. 물론 엄마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게 엄마의 생존보다 중요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저희 엄마의 딸이었으니까요. 가뜩이나 우유부단한 성미에 오랜 폭력에 노출되어 심신이 온전치 못할 엄마를 다잡았습니다. 엄마, 설마 이 꼴을 당하고서도 그놈이랑 못 갈라서겠다고 할 건 아니지? 나 그때는 정말로 엄마 안 봐? 지우야, 엄마는 무조건 우리 지우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이제 절대로 우리 딸 싫어하는 짓은 죽어도 안 해. 엄마 전부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다행히 제가 무엇을 요구해도 제 뜻에 따르겠다는 엄마의 말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놈을 상습 폭행으로 고소해도 전적으로 제 뜻을 따랐죠.
제 약혼자를 통해 그놈 회사를 풍비박산 내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은 엄마였습니다. 예전 친정 문제를 생각해보면 그 꼴을 당하고도 가엾다는 소리를 달고 살던 엄마였는데 그래도 놈 역성 들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감히 내 엄마를 손찌검한 놈 회사의 계약은 당연히 엎어졌습니다. 회사 자금 문제 수습하느라 아마 저희 측에서 건 이혼 소송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자식한테 버림받은 여사라며 그렇게 제 마누라를 괄시해대더니 그 자식에게 제가 저지른 죄를 대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래봤자 폭력이나 일삼돈 놈 신세 망가지는 것 따윈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네요. 그동안 엄마는 심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며 몸을 정양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날로 엄마를 제 집으로 모셔왔기 때문에 부모님 이혼 이후로 엄마와 가장 긴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서로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과 서운함, 미안한 감정과 그리움까지 모두 토해내며 진작 나누었어야 할 이야기를 참 많이도 나누었습니다. 상처받은 지난 세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진작 서로를 피하지만 말고 이런 시간을 가졌더라면 일이 오랫동안 소원하게 지내지 않을 수는 있을까 싶은 생각에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저희 모녀의 시계는 이제야 다시금 제대로 흘러가는 기분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예전처럼 무작정 막막한 마음만 들지만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다소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도 엄마도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야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잘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익명이라면 왠지 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시간을 지나 보니 스스로 대견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일상 안에서 여러 가지 만남들을 겪으면서 인생은 그래도 살만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코 살만해서가 아닌 많은 풍파를 겪고도 하는 말이니 조금은 진실되게 들려질까요? 저와 동생들은 어릴 적 지방에서 아빠 없이 엄마와 넷이서 살았어요. 엄마는 지병을 갖고 계셨지만 전 그때 맞이이면서도 어렸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심각하고 아픈 병인지는 잘 몰랐고요. 아빠는 어린 우리를 두고 일찍 자취를 감춰버리셔서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엄마 혼자 힘든 몸으로 우리 남매들을 키우게 되셨어요.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동생들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꽤 터울이 있었는데요. 늘 우리 집 분위기는 어두웠었고 엄만 방 한켠에서 기침을 하면서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서 집안을 돌보실 정도였어요. 한창 예민한 시기였던 저는 이런 집의 상태가 너무 싫었지만 어설프게 나이가 든 상태여서 마냥 불평을 하고 있을 수만도 없었어요. 아예 어린 동생들이 부러울 정도로 저는 늘 마음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를 버리고 나가버린 아빠는 전혀 연락도 되지 않았고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형편이 어렵다면서 엄마의 연락을 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들을 낳고 엄만 저리 아픈 건지 한편으론 참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런 불평조차도 사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전 정말 세상에 혼자가 되어버린 듯 했어요. 맨날 이게 다 니네 아빠 때문이라며 힘든 소리만 하던 엄마로 인해서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었는데 이제 그조차도 저는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던 때에 우리 반 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일순간에 굳어버리게 된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오시더니 저를 부르시더군요. 윤세진, 당장 나와봐라. 저를 비롯해서 반 아이들은 다 놀래서 일제히 선생님을 쳐다보았고 당시 젊은 나이에 부임하셨던 선생님은 이런 상황이 흔치 않으셨는지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저에게 아주 힘겹게 말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눈앞에 모든 불이 꺼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저기, 엄마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 얼른 가보거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선생님 말이 천장과 바닥을 계속 치는 마냥 전혀 제대로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유난히 학교 형광등 불빛이 을씨년스럽고 눈이 아팠는데 그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와 참 지독할 정도로 조화를 이루는 풍경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엄마는 엄마 역할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상태로 제 곁에 있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간 날부터 엄만 그나마 말이 통하는 저를 붙잡고 늘 그 한에 대한 넋두리를 늘어놨었고 당시 저도 슬펐지만 갈수록 듣기 괴로웠었거든요. 그런데다가 화병과 우울증에 걸려서 엄마는 결국 알아 눕게 되었고 자식인 저와 동생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어요. 그렇게 몸져 누운 지 5년째 되던 해에 저렇게 허망하게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눈만 마주치면 아빠에 대한 원망을 늘여놓고 한 맺힌 통곡을 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건지, 얼마나 속으로 많이 되물었는지 모릅니다. 그럴 거면 왜 나와 동생들을 이렇게 낳아놓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건지 엄마한테 한 번쯤은 묻고 싶었어요. 그런 엄마와 지내는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지만 엄마조차 이제 없다니 슬픔도 슬픔이지만 이제 정말 혼자서 이 땅을 밟고 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멍하니 집으로 걸어 들어왔고 엄마랑 예전에 같이 일도 했었고 제법 잘 지냈던 주인집 이모 덕분에 어찌저찌 엄마의 장례를 겨우 치르게 되었어요. 외갓집 어른들을 오랜만에 만났지만 그렇게 우리 보고 불쌍하다 소리를 해대면서도 이유에 대한 대책은 전혀 고민하지 않는 듯했어요. 듣고 있자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결국 저는 못 참고 한마디를 해버렸어요. 어른들은 부모 복 없는 것이 말도 복 없이 한다며 혀를 쯧쯧 하시더군요. 그만들 얘기하고 가세요. 유진이랑 연진이는 제가 알아서 챙길 거예요. 불쌍하다는 말 좀 하지 말아요. 지긋지긋해요. 아이고, 저기 집애가 어디서 말을 처리한다? 저도 이때 말이 심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불행을 안주거리 삼아서 술이나 마시고 있는 어른들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주인집 이모가 태워주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멍하니 창밖을 보는데 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들이 얼마나 아프게 제 눈으로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눈물이 되어서 뚝뚝 흘러내리는데 이모가 그걸 보셨는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 결국 얼굴을 파묻고 뒤에서 잠든 동생들이 듣지 못하도록 소리를 죽여가면서 울게 되었어요. 세진아, 힘들면 그냥 울어도 돼. 네가 정말 애썼어. 너도 앤데 얼마나 힘들었니? 정말 단순한 몇 마디인데 전 그 말에 왜 그렇게 무너지듯 처참하게 울었는지 몰라요. 어른들 앞에서 뭐라도 된 마냥 소리를 지르며 다들 나가버리라고 쫓아냈지만 저도 결국은 애처럼 인정을 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너도 참 힘들었겠다고. 고생이 많았다고요. 엄마도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그 인색한 말을 주인집 이모가 저를 크게 덮어주듯 따뜻하게 건네시는데 저도 놀랄 정도로 온몸을 떨면서 울었어요. 모든 게 막막하고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전 저에게 주어진 슬픔에 대해서 울 시간도 없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냥 돌아오는 차에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도착했고 동생들 손을 잡고 빈집으로 탈털 들어가려는데 이 인생의 무게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서 쓰러질 것 같더군요. 근데 그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주인집 이모가 같이 따라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집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엄마가 몇 번 이모랑 이야기를 할 때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이모가 제법 손해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집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탈이 살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해결해줄 엄마도 없으니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것일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곧 이모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삶의 현실이 정말 차가운 바닷물이 얼굴을 스미듯 느껴져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모는 우리 집에 들어오셨고 이제 엄마만이 자리를 비워버린 초라한 집안 주변을 쓱 돌아보시더니 결국 입을 여시더군요. 내용을 듣고 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세진아, 너네 외갓집에서도 데려갈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세진이 너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이 집에 그냥 편히 살아. 돈 걱정은 너네가 할 게 아니야.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면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지내라. 이때 당시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적어도 졸업을 완전히 하려면 2년 정도는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안 받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이모를 쳐다봤는데 여전한 얼굴로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진아, 얼른 동생들 재우고 우리 집에 잠깐 가자. 김치랑 이것저것 줄 테니까 냉장고에 얼른 채워넣자. 이때 동생들은 눈을 비비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방 안에 누인 뒤 이모를 따라 올라가니 먹거리들을 잔뜩 챙겨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잠깐 기다리면서 바로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이었어요. 이모네 식구들도 잠든 시각이었는데도 고요한 주방 안에서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내 주시더니 한 상 넉넉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먹을 기운이 없어도 먹어야 해. 너 계속 아무것도 안 먹으면 쓰러져. 얼른 고기랑 국물 좀 먹어봐. 그렇게 이모는 정말 다 죽을 듯 겨우 서 있던 저를 앉혀두고 뜨끈한 밥을 먹이고 한참을 말없이 꽉 안아주셨어요. 이모네 식구들이 깰까봐 소리내지 못한 채 조용히 흐느꼈지만 정말 오랜만에 배가 부르고 나른하게 피곤함이 몰려오며 졸리더군요. 그대로 전 내려가서 동생들과 함께 잤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조금씩 힘을 내어 억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이모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랬는지 이틀에 한 번씩은 우리 집에 내려와서 들여다보시기도 하고 새 반찬을 만들어서 몇 개의 통에다가 가득 담아오시기도 하고 우유와 과자, 빵 등 간식도 꼭 챙겨서 넣어주시더군요. 안 주셔도 되는데 얘가 이렇게 말랐는데 먹어야지. 먹어야 힘이 나는 거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얼른 한 입 해. 알겠어요. 제가 먹을게요.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 매번 퉁명스러운 말투를 했지만 이모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늘 시무룩하게 서 있던 저에게 용돈도 쥐어주셨어요. 게다가 어쩌다 한 번씩은 집으로 불러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서 먹이기도 하는 등 정말 살뜰하고 정많게 우리 남매들을 챙겨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얘들아. 꼭꼭 씹어 먹어. 체하지 않게. 그렇게 제가 넋놓고 살던 중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정신이 번쩍 뜨이게 해주는 듯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바로 막내 동생 연진이가 학교에서 같은 반 아이들에게 얻어맞고 오게 된 것이었어요. 너 왜 그래? 얼굴이, 연진아. 그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긴. 말해봐. 이유는 딱히 별것도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말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엄마도 없이 홀로 있어야 했던 막내를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당장은 주인집 이모가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지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가장이자 동생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잔뜩 기죽어서 눈치만 보던 동생의 표정이 너무 가슴이 아파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이후 잠잘 시간을 지독하게 아껴가면서 공부를 했고 솔직히 과외나 뭐나 할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무식할 정도로 온몸의 감각을 집중했어요. 하다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길에서 몇 번이나 어지러워 걷다가 멈추고 서 있던 적이 있었지만 전 반드시 잘 돼야 한다고 스스로 얼마나 다짐하고 세뇌했는지 모릅니다. 매번 집에 찾아오는 이모도 이런 모습을 보고 속상해 하시더군요.
친했던 친구들의 따돌림에 충격을 받은 동생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그게 지역에 소문이 나서 중학교에 갔을 때에도 거의 몇 개월간을 적응하기 힘들어했거든요. 그저 빨리 내가 어른이 되는 수밖에 없다. 잘 되는 수밖에 없단 생각에 공부를 드립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저는 제가 원했던 대학에 비로소 기필코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결과를 이루고도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서 여전히 울음이 났지만, 그런 순간조차 이모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모라도 우리 곁에 없었다면 저와 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아직도 아찔할 정도예요. 이때 상황이 힘들긴 했지만 그나마 쏟아져 내리는 비를 막아주는 우산처럼 이모가 우리 사정을 봐주고 있었기에 견딜 수 있는 시련만 겪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너희 엄마 먼저 갔던 날부터 내가 조금씩 모아둔 거야. 나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세진이 너 하나만이라도 대학 등록금 정도는 내주려고 말이야. 나중에 꼭 성공해서 갚아라. 알겠지? 우리 세진이는 야무지고 똑똑하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이모는 믿는단다. 정말 이모에게는 이만저만 폐를 끼친 게 아니었어요. 전 막내 동생 문제라도 악착같이 매달려서 유명한 대학 의예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등록금마저 이모가 부담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학교 정착할 때까지는 걱정 말고 동생들을 여기 두라고 하셨는데, 학교 때문에 서울로 홀로 올라와 보니 공부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매번 붙어서 지내던 동생들이 이제 큰 누나이자 언니인 제가 없으면 얼마나 적적할까. 내가 얘네들에게는 엄마인데 제가 더 불안하더라고요. 이모가 여전히 동생들을 봐주고 계신 것도 감사했지만 아무래도 제 곁으로 데려와야겠더군요. 결코 풍족하지 않은 아주 작고 갑갑한 단칸방에 이모가 챙겨주시던 그 푸짐한 음식들만큼 얘네들을 잘 해먹일 자신은 없었지만요. 하지만 동생들도 제가 없던 얼마간의 시간이 나름 제 생각이 났었는지 제 호출에 즉각 수락을 했고, 결국 함께 그 좁은 방에서 살면서 점점 과외 아르바이트에 열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모는 걱정이 되셨는지 몇 번씩 전화를 하셨고, 이후에 한 번 올라오셔서 저희 사는 것을 보고 다시 내려가셨어요. 제가 받았던 과외비를 따로 모아두었다가 미약하게나마 이모한테 선물도 해드리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동생들도 사춘기를 거쳐 대학 입시도 걸려있고, 저도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 다시 몰입하다 보니 모든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이모는 그 순간에도 세진아, 뭐 필요한 건 없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하며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을 사는 것이 바빠서 그렇게 살뜰하게 잘 챙겨주셨던 이모와의 연락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고, 이모 역시 당시 우리 남매들 또래였던 본인 자식들 학교 문제로 바빠지셔서 서로 소원해지게 되었어요. 가끔씩 떠올리면서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금방 날아드는 세금 고지서들이며 제가 처리해야 할 제 앞에 놓인 많은 일들이며 집안 살림이나 동생들을 챙기다 보니 도통 따로 신경 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의 길로 본격적으로 이어지던 그 통로의 시간은 그렇게 챙겨왔던 동생들에게도 신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무척 가파르고 힘들었어요. 바쁘게 앞으로 다름질만 하다 보니 그렇게 뛰어오는 동안 열매를 수없이 따내면서 이룬 것들도 무척 많았지만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렸던 동생들도 모두 자리를 잡아서 결혼도 했고, 저도 나름대로 성공한 의사가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하게 타이밍이 맞아서 예전에 살던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이미 오랜 시간이 훅 지나가서 그런지 우리가 엄마와 살며 엄마를 보내고 이모가 그렇게 우리를 챙겨주었던 그 집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다른 낯선 새 건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정말 제 자신이 싫더군요.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을 외면한 채 성공만을 위해 경주마처럼 달려온 제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이모를 만나면 내가 벌써 이 정도의 나이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이런 직함도 갖고 있다고 이모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면 이모는 뭐라고 할까? 잘했다고 예전처럼 어깨를 꽉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줄까? 하며 말이에요. 당연히 엄마 생각도 났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모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1년 전쯤 저는 말로는 잘 설명이 안 되는 일을 겪고 말았는데요. 평소처럼 정신없이 환자를 보고 있던 중 이후 차례의 환자를 마주하고 잠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었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리고 행방을 최근에서야 궁금해한 것이 말이 안 될 정도로 민망하게 느껴졌던 바로 그 이모였습니다. 처음엔 긴가민가 할 정도로 혈색이 좋지 않았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제 기억 속의 이모는 항상 환한 미소만 보여줬기 때문에 행색이 파리해진 이모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보호자로 온 이모 딸 성희를 보고서야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어요. 목에서 침이 꼴깍 넘어가는데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말을 걸게 되었어요. 크게 말하고 싶었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말이 매끄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모, 저 세진이에요. 세진이. 이모는 퀭한 얼굴에서 눈이 더 커지면서 제 얼굴을 제대로 보시고는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세상에, 진짜 세진이 맞니? 예전에 우리 집 살았던 세진이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의 터널 속에서 각자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기력이 많이 없어 보이는 상태로 환자와 의사 사이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다니. 반가워할 겨를도 없이 하필 이런 타이밍으로 만나게 된 것이 과연 좋아할 일인지 무엇인지 문득 생각에 잠기게 되더군요. 아무리 내가 홀로 이 자리까지 오느라 친구들도 치를 떨 정도로 고생을 했다지만 엄연히 엄마를 보낸 그 최악의 몇 년간 이모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울로 나올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멍하니 제 삶만 살기 바빴고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지냈던 제가 참 나빴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옆에서 이모를 걱정스럽게 보면서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절 어색해하는 이모딸 성희를 보니 정말 너무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내 동생 또래였던 성희는 착한 이모의 성품을 닮아서 매번 아무런 편견 없이 우리 집에 내려와서 같이 놀아주고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막내를 데리고 책도 읽어주고 학교도 같이 가주곤 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감정에 젖어서 잠깐 근황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물으면 물을수록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차에 더 찬물을 끼얹 듯 정신이 확 들었던 것은 어색한 근황 얘기 중 살펴본 이모의 몸 상태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상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대장암 3기에서 언제건 4기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 임박해 있었어요. 그간 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숫자의 환자들을 봐왔지만 왜 이모의 이런 상태를 보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차올랐던 걸까요? 절망 가운데서 혼자 떨어져서 그대로 땅속까지 들어가고 싶었던 저를 살살 달래서 나오게 한 다음 밥을 먹이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었던 이모였어요. 일반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행위들을 전혀 누려보지 못했던 저에게 이모가 만들어주었던 둥지는 조금이나마 부모의 느낌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모의 이 육체적인 아픔이 내 몸의 아픔처럼 괴롭고 통탄스럽게 느껴졌나 봅니다. 제대로 마음을 전하고 그간의 보답을 할 수도 없이 이런 상황 안에서 서로 마주하게 되었다니 왠지 모르게 저 자신을 그저 무한대로 탓하게 되더군요. 이런 상태를 이모한테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잠깐 숨이 막혀서 말을 멈췄다가 결국 전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 이제사 쏟아내는 의미 없는 말들을 자꾸 벅차오르는 감정을 눌러가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이모가 그렇게 우리를 돌봐줘서 이렇게 살게 된 건데.
한 번도 제대로 못 들려보고 몸이 이렇게 되셨다니 내 잘못이에요. 감정이 결국 터져 나오다 못해 저 멀리 앞서가 버렸고 결국 펑펑 울면서 가슴을 치게 되었어요. 몸 상태를 이미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 들었던 모양인지 이모의 반응은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는 저를 이모까지 같이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저를 끌어올려 주시는 바람에 다시 추스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맑은 얼굴로 그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기력 없는 눈을 하고 저를 보며 또 토닥이는 이모를 보니 전 다시 결심을 해야 했어요. 이모의 상태를 어떻게 해서건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지만 모든 순서는 이모를 회복시키고 난 뒤여야 했어요.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힘들게 말을 건넸고 이모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모,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같이 진짜 잘해봐요. 네?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데 이날은 마치 절벽을 붙잡고 있듯 제가 외려 이모에게 애원을 하게 되더군요. 어쩌면 이모 못지않게 절박했던 저는 그 삶을 붙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안간힘을 써가면서 뛰어다니게 되었어요. 그 시간들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자꾸 그간 이모가 우리를 받쳐주었고 그렇게 어둡고 불행하게 느껴지던 우리 집에 볕이 들며 생기가 느껴졌던 것들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저 역시 꺼져가는 이모의 삶에 계속해서 불씨를 지피고 싶었고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는 더욱 애간장이 녹는 듯했어요. 알게 모르게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이모에게 큰 걸 받았는지 정말 격렬하게 체감하게 되더군요. 예후가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상상하지 않기로 했고 조금만 생각이 들어와도 강하게 밀쳐내면서 잠도 포기하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이윽고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개는 듯 했다가 또 먹구름이 덮이는 날들을 보내는 동안 결과를 보고 전 온몸에 힘이 빠져 그대로 덜컥 기대 앉게 되었습니다. 이모 역시 상황을 듣고 난 뒤 얼굴을 양손으로 덮고 한참을 바들바들 떠셨어요. 고된 수술과 항암의 시기를 거치고 난 뒤 암세포는 이모 몸 안에서 완전히 종적을 없애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간에 만났던 환자들 일에 이모의 예우는 결코 흔한 상황이 아니었고 드문 편에 속할 정도로 좋은 편이었어요. 마치 진짜로 신이 있어서 나의 절망 앞에 이모란 사람을 통해서 돌본 것이라면 이제 그걸 갚을 시간을 저에게 주고 저의 노력을 온 힘으로 다 끌어낸 뒤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었다고 믿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수많은 의문을 갖고 생각에 방황을 하다 보니 결국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더군요. 이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모 딸인 성희도 이미 여러모로 찾아보던 중 저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된 후 여기로 왔다고 하더군요. 이모를 모시고 병원 투어를 많이 다녔지만 그때마다 답이 없었기에 최후의 방법으로 온 것이었으며 당시 본인 엄마의 병환이 더 중요했기에 딱히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상황을 말하지 못했다더군요. 언니, 사실은 나 언니 원망 정말 많이 했어. 연락 한 번도 없고 정말 미웠었어. 그런데 엄마는 언니가 그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엄마가 아프다니까 언니면 우리 엄마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내가 인터넷으로 수소문해보고 언니를 찾아온 거야. 언니, 우리 엄마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 성희는 내게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떤 경로로건 우리가 만나게 되었음이 너무나 감사했고 뿌옇고 어두운 날로부터 저를 건져주었던 이모를 저 역시 그 허망한 강물 속에서 다시 무트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많이 회복하셔서 눈에 띄게 혈색이 좋아진 이모에게 저와 동생들은 몇 달 전부터 다달이 용돈을 제각각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힘들고 처참했던 그 성장기에
피눈물을 닦아주고 품어주었으니 전 그런 존재에게 엄마란 이름을 새롭게 입혀서 부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여전히 이모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선 이미 제2의 엄마이고요. 나에게도 엄연히 사랑을 받았던 둥지가 존재하고 있고 그런 고향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 삶의 빈 조각이 채워진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이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서로를 아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모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돌봐드리려고 합니다. 자식 농사만큼 세상에 힘든 게 없다고 하는데 아이들 어릴 땐 그것도 다 남들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자식들은 진짜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부모란 눈 감을 때까지 자식 생각만 하다 가게 되는 운명인가 봅니다. 우리 가족을 보면 특히나 요즘 그런 생각이 크게 드는데 아마 다 비슷하신 걸까요? 저희 집은 딸만 셋이고 남편과 저에게 있어서 이 애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예삐 키웠는지 몰라요. 처음에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서 저와 남편은 무척 마음고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와준 큰딸은 정말 너무나 천사 같고 귀하더군요. 저를 꼭 닮았기도 했고 어렵게 얻은 아이라 그런지 애틋함이 컸어요. 그 뒤에 얼마 되지 않아 둘째가 태어났는데 힘들게 낳은 큰아이 뒤로 생각보다 금방 찾아와 주었기에 그 또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얼마 안 있어서 셋째 딸까지 낳고 우리 부부는 정말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잘 키워왔고 모든 게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큰딸과 막내딸 사이에 껴있는 둘째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 언니나 동생을 어찌나 질투하던지 툭하면 언니 것을 빼앗거나 막내에게 심술을 부리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공부도 아주 잘하는 편이었고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어딜 가나 눈에 띄는 둘째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만 들어오면 여지없이 짜증을 낼 때가 많았고 심술도 곧잘 부리곤 했어요. 저야 제 딸이니까 이런 걸 감안하고 설득하고 있지만 남들 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몇 번 야단도 많이 쳤어요. 아이 셋을 키우면서 고루고루 있을 수 있는 고생의 분량을 둘째에게 다 몰아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진지하게 얘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고 느꼈던 시기가 있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로 죄책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사춘기 무렵 집을 나가버려서 종적을 감췄을 때 일인데요. 당시 아이를 찾느라 온 넋이 나가 있었던 저는 겨우 동네 파출소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힘들게 둘째 딸을 데려오려는데 글쎄 저를 보자마자 손을 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보자 하니 안 되겠다 싶더군요. 이게 뭐야? 나 데려오면서 그냥 왔어? 차라도 끌고 왔어야지. 다리 아파. 뭐야? 너 지금 네가 뭘 잘했다고 이러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며칠 밤 못 잤는지 알아? 몰라. 그딴 거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엄마 제발 내 인생에 관여 좀 하지 마. 남이사 내가 나가건 말건 뭔 상관인데. 당시 둘째 딸은 집을 멋대로 나가버리곤 사흘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 온갖 애간장이 다 타서 없어질 정도로 바닥이 나 있었어요. 겨우 연락을 받고 뛰어온 제 엄마 마음도 모르고 차를 끌고 오지 않아서 또 자기를 걸어가게 만든다는 등 고생을 시킨다는 등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시 딸이 다니던 학원 친구들 영향이 컸어요. 늘 공부에 욕심이 많고 뭔가 올라가려는 욕구가 강했던 딸은 꽤 비싼 학원에 보내달라고 무척이나 졸라댔어요. 당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터라 그냥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억지로 등록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다니면서 그런 비싼 교육비를 턱턱 내고 다닐 수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공부 외에 다른 것에도 눈을 떠서 죄다 비싼 것만 찾아대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집을 나갈 때에도 저한테 된통 난리를 쳤다가 야단 맞고 뛰쳐나간 것이었어요. 이날 역시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했거든요.
엄마, 나 학원 애들이랑 옷 사러 갈 거니까 30만 원만 줘. 이제 학교 애들이랑 같이 안 놀 거야. 걔넨 하나같이 촌스럽고 싸구려만 입어서 빈티가 잘잘 흘러.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 아빠가 어떤 형편으로 네 그 학원 보내주는 줄 알면서 중학생이 무슨 옷을 사는데 30만 원씩이나 필요해? 말하면 그냥 다 나오는 줄 알아? 엄마,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진짜 지겨워. 자식을 낳아놨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쟤네들은 다 누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쌍하고 거지같이 살아야 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험악하기 그지없고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 없고 재탄만 해대니 저도 화를 가눌 길이 없었어요. 일단은 아무래도 같은 여자인 저보단 평소 자기를 많이 예뻐하면서도 야단칠 땐 칼 같은 아빠에게 한창 혼나더니 이후로는 좀 잠잠해지더군요. 그렇게 해서 별탈 없이 그냥 지내나 했고 그럭저럭 애들은 각자 대학도 가고 시간이 꽤 지나게 되었어요. 큰딸도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서 어학연수도 짧게 다녀왔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둘째 딸도 영향을 받았는지 따라서 다녀오더군요.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은 모두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못된 심보가 다시 튀어나온 건지 결국 저를 다시 큰 소리 내게 만들었어요. 언니보다는 내가 좋은 회사 취직했고 머리도 내가 훨씬 좋은 거 맞잖아. 안 그래? 언닌 대체 호주 가서 뭘 공부한 거야? 아직까지 그렇게 백수로 있어서 되겠어? 큰아이는 야무진 편이면서도 누구랑 분쟁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이날 동생의 막말에 속상했는지 자리를 피해버렸고 전 못 참고 결국 야단을 쳤어요. 너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어학연수 하는 것도 네 언니 도움받아서 갔으면서 어쩜 그렇게 말을 못되게 하니? 이 말에 둘째 딸은 자기도 이제 머리가 클 만큼 컸다는 것인지 무척 빈정거리면서 답을 하더군요.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지. 기분 나쁘면 자기도 노력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 아빠 등골 빼먹고 살 거래? 말하는 걸 보니 둘이 붙어 있다 보면 정말 큰 싸움이 언젠간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둘째 딸도 바빠지면서 서로 마주할 시간이 생각보다 없길래 그럭저럭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얘는 정말 저를 주기적으로 놀래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또 갑작스런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애지간하면 반응을 안 하고 넘기는 남편마저 황당해하며 큰 소리를 냈어요. 엄마, 나 사실 남자친구가 있는데 곧 결혼하려고 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모습에 전화 남편이나 자세한 것들을 물어대고 무슨 일인지 한창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딸의 반응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고 멋대로더군요. 결혼도 내 힘으로 할 거고 엄마 아빠한테 손 안 벌릴 거야. 남자친구네 집이 솔직히 엄청 부자고 부자 정도가 아니라 준 재벌 수준이거든. 그 집 아들이라서 여기저기 시끄럽게 알리고 씩 올리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정해놓고 통보식으로 말을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도 당황스럽고 화가 났는지 속에도 상견례도 뭣도 없이 이러는 법이 어디 있냐며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딸아이는 맹렬히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다시 황당한 말을 내뱉는 게 아니겠어요? 아휴, 아빠, 상견례에서 뭐하게? 내 인생 망칠 일 있어? 방금 말했잖아. 남자친구네 집 준재벌이라고. 그런 집에서 우리 집 형편 알고 엄마 아빠처럼 돈 하나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랑 마주 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딸은 아무렇지 않게 우리 가슴에 대못을 뚝뚝 박아가면서 피가 나는지 아닌지도 쳐다보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창피하다고.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 만난 사람인데 엄마 아빠 때문에 결혼 엎어지면 책임질 거 아니잖아. 거기서 예단이라도 뭐 요구하면 해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좋은데 시집 간다는데 그것까지도 망치려고 들어? 평소 같으면 야단을 냈을 남편이
딸이 속도 조절 않고 마구 던져대는 총알 같은 말을 듣고도 이후엔 침묵하더군요. 버릇없이 저렇게 중요한 일을 처리해버리는 딸도 기가 막혔지만 듣는 내내 전화 남편이나 이렇다 싶게 반박할 말을 찾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딸을 경제적으로 고생시켰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 하나도 아닌 셋을 낳아서 키웠지만 적어도 30평대의 집에서 5식구가 살았고 예민한 둘째가 매번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이셋 한 번 옷을 물려가며 입힌 적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중학교 갈 무렵부터 저도 다시 일했고 그래가면서 교육비며 생필품이며 부족하지 않게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알아주었던 큰딸은 제 힘으로 벌어서 어학연수도 다녀오고 막내딸 역시 이제는 엄마 아빠를 편하게 해주고 싶다면서 장학금 받겠다고 열심히였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 중에서도 매번 짜증을 내는 통에 받은 게 더 많다면 많은 둘째 딸이 그렇게 집이 가난하다는 양, 거지 같다는 양 온갖 분노를 퍼부어대니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우리가 이 아이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더군요. 둘째 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리곤 이런저런 말도 없이 결혼식을 올려버렸고 우리 가족은 그저 멍청이 앉아서 소식만 듣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더 기막힌 말을 하더군요. 정말 옆에 있었으면 뺨을 한 대 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엄마도 아마 예상은 했겠지만 나 결혼하고 한동안은 연락 못할 것 같아. 억지로 형편 숨기려고 친정가족들 미국에 산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없는 친정 창피해서 연락 먼저 하지 말아달라는 건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결혼식을 그 모양으로 치르는 것도 그냥 보고 있었더니 하다 정말 자기 부모를 바보로 보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시 전화해서 따지고 싶어도 그렇게 연락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게 생각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이제는 비어있는 둘째 딸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을 조용히 있더군요. 저 역시 온갖 애증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속상하고 내 자식이니 어디 가서 욕할 수도 없고 답답한데 그렇게 둘째를 예뻐했던 남편은 더더욱 이 상황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우리에게 자식은 첫째와 막내뿐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다 우리가 잘못 키운 탓인데 누굴 탓하겠소.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는데 전 정말 처음으로 남편의 눈물을 본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이런 시기가 길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세월이 흘려도 실제로 연락이 없었어요. 그럴수록 저와 남편은 속이 타고 미어지고 가끔씩 친척들이 둘째 안부를 물어보는데 답할 말이 없어서 늘 궁색한 변명만 하다 보니 그때마다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가끔 남편이 울화가 치밀어서 둘째 딸의 험담을 하기도 했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기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사이 우리 집 딸아이들은 저마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막내가 어린 나이에 만나는 사람이 있다며 말을 꺼내더니 집에 데려왔고 제 언니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걸 알아선지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했답니다. 우린 둘째 딸 일을 겪고 이제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큰딸이 이 중 가장 늦게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회사 입사하기 전부터 알았던 대학 선배와 잘 지내는 것 같더니 결국 연을 맺게 되었어요. 큰딸과 막내딸은 우리 집 근처에 자기네 신혼집을 얻었고 매번 집을 드나들면서 저와 남편을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이네 회사에서 무슨 보너스를 받았다며 어디 호텔에 가서 다 같이 호캉스를 보내자고 하더군요. 매번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사위가 너무나 고마웠고 덕분에 가서 모처럼 기분 전환을 하며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집에 올라오던 길 저도 유난히 피곤해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근처에 와서 이제 눈이 겨우 떠져서 내렸어요. 들어가려고 현관문 쪽을 잠깐 보았을 뿐이었는데 전 그만 기절할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야?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누가 몸을 감싸고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은 밤이 다 되어서 도착했고 센서등도 고장난 상태여서 잘 안 보였는데 분명히 사람 기척 같은 게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엥 하면서 애기 우는 소리와 함께 그 형체가 훅 하고 일어나더니 툭 말을 내뱉더군요. 엄마, 정말 온몸에 번개를 맞은 듯, 아니 뙤약볕에 혼자 서 있는 마냥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더군요. 그렇게 종적을 감춰버리고 속을 썩였던 둘째 딸이 웬 꼬마와 함께 와서 집 문 앞에 서 있던 것이었어요. 같이 뒤이어서 짐을 갖고 내려주던 큰딸내 부부와 막내딸 부부도 이 분위기를 알아차렸는지 얼음 같은 침묵이 잠깐 흘렀어요. 그러나 딸이 데려온 손주가 계속 우는 바람에 이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일단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딸과 막내딸은 둘째 행색을 보더니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엄마 아빠가 불쌍하다며 자식으로 치지도 말고 잊어버리라고 우릴 그렇게 달래주었으니 저렇게 싸한 반응이 나올 만도 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부모 마음으로는 그렇게 자식을 쉽게 내칠 수가 없었고 저렇게 얼굴색도 나빠지고 초라한 행색으로 애까지 낳아서 안고 온 걸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첫 마디 말에 가슴 한쪽 개가 무척 쓰리더군요. 엄마, 나 너무 배고픈데 혹시 나랑 애기 줄 밥 조금 없어? 대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애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았길래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있는 걸까요? 버는 돈 족족 다 써버리고 명품에 해외여행에 온갖 사치를 해대던 애가 밥값 하나 낼 돈이 없었다는 게 기가 막혔어요. 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일단은 주방으로 가서 밥부터 안 쳤고 남편은 그대로 거실 소파에 완전히 굳은 채로 앉아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분위기를 보고 일단 큰딸내와 막내딸내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고 전 밥을 준비하면서 식탁에 앉혀둔 뒤 그간의 이야기를 일단 물어는 봤어요. 그러자 딸이 물을 한 잔 마시더니 겨우 입을 뗐는데 언제 목이 쉰 건지 목소리도 좀 변했더라고요. 엄마, 나 사기당했더라고. 미안해, 정말. 뭐? 사기? 그렇게 떵떵거리며 재벌집 아들을 만났다고 하더니 듣자 하니 내용이 점점 산으로 갔다가 바다로 갔다가 온통 종횡무진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잣집 아들인 줄 알고 신나서 결혼을 했고 얼마 안 가서 임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밖으로 돌고 웬 여자도 끌고 들어오고 임신하고 못생겨져서 마음에 안 든다며 손찌검도 제법 했던 모양입니다. 이 말에 남편이 너무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결국 식탁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다가 집도 재벌이 아니었고 노름만 하러 다니는 사기꾼이었으며 시부모라는 작자도 그런 아들 편만 들면서 둘째 딸아이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탈모가 올 정도로 딸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데 정말 오랫동안 못 본 사이 얼굴이 너무 상했더군요. 2살 위인 제 언니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어딜 가나 미래가 기대된다는 말만 듣던 딸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툭하면 딸아이를 때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딸아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만들고 이걸로 온갖 빚쟁이들이 꼬이고 일이 얽혀서 집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말하는데도 딸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딘가 그 너머를 보면서 말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던 남편은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이혼도 했다곤 하는데 그 짧다면 짧은 시간 내에 어쩜 이렇게 인생이 꺾일 수 있는 건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부모 가정을 돌봐주는 기관이 있어서 좀 떠돌긴 했지만 집 생각이 계속 났고 얼마간 우리 집을 저 넘어서 훔쳐보았다고 하더군요. 자기 언니나 동생은 제대로 가정을 잘 이뤄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고 하던데 상황이 점점 궁핍해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그냥 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달라고도 말 안 할게. 이러면서 엉엉 우는데 어떻게 그 말을 받고 대꾸를 해줘야 할지 저도 무척이나 비참한 기분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못 견디겠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온갖 복잡한 얼굴을 하고선 고성을 지르더군요. 그렇게 예뻐했고 안고 다니던 둘째 딸이 나가버린 뒤 남편은 계속 술만 마셔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내색은 않으면서도 가끔 덥다, 춥다, 다른 데 가서 자야겠다며 비워둔 둘째 아이 방에 가서 자곤 했어요. 그때 흐느끼는 걸 전 모른 척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아빠와 딸의 관계는 또 다르겠지. 또 다른 애틋함과 정이 있겠지 싶었으니까요. 그랬기에 아마 남편은 이때 온갖 감정들이 밀려오며 주체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이후에 한 행동에 저나 딸이나 둘 다 놀래서 굳어버렸어요. 안 그래도 지쳐 보이는 딸이었는데 대뜸 딸에게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가 네 맘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냐? 나갈 땐 언제고 지 애미애비 가슴을 그렇게 찢어놓고 살 거면 제대로나 살았어야지. 꼴이 그게 뭐야? 처음엔 황당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그렇게 쏟아대는 말이 끝으로 갈수록 엉키면서 울음으로 바뀌는 걸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옷을 걸쳐 입고 나가버렸고 이후에 저에게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문자가 왔어요. 딸은 그렇게 쥐죽은 듯 우리 집에서 지냈고 큰딸과 막내딸은 저에게 대강 설명을 듣고선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제 아무리 미운 동생과 언니였다지만 그리 살았다고 하니 나름 핏줄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한 사이 생뚱맞게 할머니가 되어버린 저는 너무 오랜만에 접해보는 육아라서 그런지 이것저것 챙기고 신경을 쓰게 되더군요. 둘째도 나름 고생을 하며 느낀 게 많았는지 여기서 나갈 때까지만 봐달라며 최대한 제 손이 안 가게 하려고 했고요. 그러던 차에 남편이 저녁 무렵 갑자기 들어왔어요. 일순간 저나 딸이나 긴장을 하게 되었고 굳어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에게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갑자기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대체 왜 이러나 싶어 빤히 쳐다보았어요. 혜진이 너 노래 불러봐라. 그거 과수원길. 혹여나 또 야단 맞거나 타박을 받게 될까봐 긴장하고 있던 딸도 당황해서 대묻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계속 부르라는 게 아니겠어요? 이쯤 되니 저도 뒷짐을 지고 왜 저러는지 지켜보게 되더군요. 얼른 불러봐. 과수원길. 그 있잖아. 동구박하고 시작하잖아. 이 사람이 술이라도 먹고 들어와서 이러는 건가 싶던 차에 둘째 딸이 마치 실타래처럼 아주 얇은 목소리로 쥐줄꾼 듯 입 밖에 내기 시작하더군요. 목소리도 떨리고 눈치를 보면서 한참 제 아빠를 쳐다보는데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떠듬떠듬거리는 그 광경을 어찌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멍하니 딸에게 뜬금없는 노래를 시켜놓고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멈춰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하도 자기를 주시하고 계속 듣고 있는 아빠를 보니 부를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멈추려고 하니 남편은 계속 부르라며 고갯짓을 하고 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결국 끝까지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 모양새를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저는 웃음이 나더군요. 이게 참 뭐하는 모습인 건지 아주 기묘한 풍경이다 싶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래 부를 마음도 할 타이밍도 아니었지만 어찌되었건 어릴 적 매번 부르던 노래라 가사를 다 기억하고 부르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끝을 맺고 나니 몇 초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러고 남편이 입을 떼었는데요. 그 말에 그만 저도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혜진아, 너 6살 때 이 노래 아빠랑 맨날 불렀지? 네가 이때 얼마나 예뻤는지 아냐? 그냥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박수만 쳐주면 그렇게 행복해하고 웃고 아빠랑 엄마가 네 그런 모습 보면서 키웠어. 이제 그만 고생하고
그때 모습처럼 착하고 순수했던 모습으로 살면 안 되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아빠, 미안해. 딸은 그만 우악 소리를 내면서 얼굴을 가렸고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남편이 어설프게 한두 걸음 다가서더니 잔뜩 말라 뼈밖에 없는 딸의 가녀린 어깨를 안고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둘이 한참을 안고서 울고 있는데 저도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잠깐 집을 비우고 어머니 댁에 가 있었던 남편은 둘째 딸아이가 그 모양으로 들어와서 온통 만신창이가 된 모습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자기 손을 잡으면서 불렀던 그 노래가 불현듯 생각났고 이미 저렇게 다 커버린 딸이지만 그 노래를 꼭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 모습이 미친 듯이 그리워서 말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니 우리를 버리고 갔어도 우린 자식을 끊을 수 없었고 다시 돌아와도 저렇게 아직도 6살의 마냥 품에 안게 되는 게 부모인가 봅니다. 그렇게 엉겹결에 부른 딸의 노래를 듣고 나니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전한 부모 자식 관계로 딸아이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감정만 밀려왔다고 하는데요. 저 역시 남편과 크게 다른 생각이 아니었기에 우린 그대로 둘째를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나쁜 놈이 딸의 명의로 받은 대출을 모두 갚아주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큰딸과 막내딸도 결국은 둘째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큰딸은 자기가 하고 있는 부업들이라도 둘째에게 가르쳐 주겠다며 최근에 뭔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어색해하고 그 이후로 딸에게 딱히 말을 많이 걸지도 않아요. 하지만 딸이 낳아온 손주 손을 잡고 산책도 나가고 목욕도 시키고 하면서 같이 핸드폰으로 사진도 찍고 하는 걸 보니 여간 귀여운 게 아닌가 봐요. 딸이 비록 온갖 풍파를 겪고 이렇게 들어왔지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참 넓고도 복잡하다는 것을 제가 부모로 살면서 새삼 체감하는 것 같아요. 딸도 열심히 자립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모두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대로만 가준다면 어린 날 젊었던 우리와 어린 아이들이 누리던 풍경처럼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함없는 그 그림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어보려고요. 생각보다 가정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영양분이 무척 많았음을 이번에 새삼 아주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다.